네, 안녕하세요. 10월 부모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했었는데 어, 이 방어기제, 네, 방어기제 이해와 자녀 양육에의 적용 부모교육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어제 교육이 되게 잘 됐고 그다음에 부모님들도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되게 양질의 질문과 답변이 오갔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어린이집 부모교육, 이 방어기제 부모교육을 제가 처음으로 준비해서 했어요. 오랜 기간 동안 제가 방어기제에 대해서 다뤄봐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못했거든요.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고 준비도 필요했고 근데 이제 준비를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며칠 동안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잘 되었고, 물론 이제 이 교육을 하다 보면 몇 번에 걸쳐서 하다 보면 가다듬어지면서 잘 되는데, 어쨌든 처음 교육이었는데 생각보다 잘 됐어요. 잘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화가 안 된 너무 안타까운 어제, 네, 너무 안타까웠어요. 네, 어쩔 수 없지만, 네, 오늘 교육, 이번 교육은 이번 한 번만 올라가겠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잘 해보겠습니다. 네. 시작하고 있으면 들어오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교육을 하다 보면 항상 시간이 모자랄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바로 시작을 하는 게 항상 맞을 것 같아요. 네, 방어 기제는 무엇인가? 방어 기제가 무엇인가? 네, 방어 기제가 무엇일까요? 네, 어제 이제 지금 이제 들어오시려고 생각하고 제가 질문을 안 드리겠는데 방어 기제가 어제 무엇일까요? 라고 이제 처음으로 부모님들한테 질문을 드렸어요. 방어 기제가 무엇일까요? 방어 기제에 대해서 아는 거, 들어본 거 있으신 분 이제 이렇게 여쭤봤더니 뭐 이렇게 부정하고 부인하고 이렇게 자꾸 변명하고 핑계대고 합리화하고 그다음에 남 탓하고 이런 정확한 용어는 아니지만 오늘 정말 딱 다뤄야 되는 가장 핵심이 되는 방어 기제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방어 기제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다 답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잠시만요. 팀 컨트롤을 이거를 이렇게 띄워놓고 네. 네. 그래서 부모님들도 생각나는 거 혹시 있으시면 네. 답변을 해주시면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방어 기제는 쓰는 사람들이 이 내가 방어 기제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사실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방어 기제라는 거는 내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내 마지막 남은 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쓴다는 거죠. 드보르작이라는 음악가가 있잖아요. 드보르작이라는 음악가가 되게 좀 우락부락하게 못생겼어요. 키도 작고. 근데 키는 작은지 잘 모르겠는데 못생겼어요. 그 사람이 어떤 여인한테 구애를 한 다음에 거절을 당하고 나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잠시만요. 음소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음소거 부탁드릴게요. 네, 계속 들어오고 계신데, 네, 어, 내가 저 여자한테 차인 것은 어, 저 여자가 내 진가를 몰라봤기 때문이야. 라고 이제 말을 한 거죠. 사실 이제 그게 합리화라는 방어 기제인데, 이 방어 기제를 어떤 사람이 자기가 쓴다는 거를 이제 잘 안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방어 기제를 쓰고 있으니까, 아, 내가 이런 방어 기제를 쓰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이게 어떤 말로는 이제 정신승리라고 하기도 하죠. 내가 마음으로라도 위안을 받으면서 내가, 그래, 이렇게라도 내가 살아야지. 그래야 내가 마음이라도 내 자존심이라도 지켜내지. 이렇게 하면서 내가 마음을 보호받고, 그래서 또 살아나가면서, 그러면서, 근데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은 내가 저 학교를 내가 못 간 게 아니라 안 간 거야 라고 이렇게 자존심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을 지켜낸 다음에 더 열심히 노력해서 그 내 마음을 숨기면서라도 또 열심히 노력해갖고 결국은 해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인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 나의 약한 부분을 내 스스로 인정하면서 나를 괴롭힐 필요까지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실 방어 기제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리고 내가 어떤 방어 기제를 썼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게, 좋은 목표예요. 이 강의에. 그래서 그 내가 방어 기제를, 쓰고 있는데,
좀 안 좋은 방어 기제들이 있어요. 안 좋은 방어 기제일수록, 내가 부지불식간에, 그러니까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쓰고 있는 거고요. 그 인지하지 못하는 동안에 쓰고 있으면서 인정할 수 없고, 예, 그런 거를, 내가 알면서 쓰는 방어 기제로, 성숙한 방어 기제로, 나를 지켜내기 위해서 난 이 정도는, 쓰면서 어, 우스갯소리, 예를 들면, 나오겠지만, 이런 거예요. 누가, 이제 사람들이, 저보고 이제 살쪘다고, 살 좀 빼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그러는 거죠. 아니, 이 살을 어떻게 찌운 건데 내가 살을 빼? 이렇게 농담으로. 저도 예를 들면, 살을 빼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스트레스 받으면서도, 잠잘 시간도 부족하고, 운동할 시간도 부족해서, 살은 스트레스 받으니까 좀 먹어서 살도 쪘고, 근데 살 뺄 방법은 지금 현재로서는 요 기간 동안 너무 바빠가지고 살 뺄 방법이 없고 이러니까 근데 누가 나를 부모님이 구박하고 뭐 이런다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래도 거기서 화를 내기보다는 어쩔 수 없으니까 어, 그냥 거기서 또 싸우고 있기보다는 이거 어떻게 찐 살인데 이걸 빼? 얼마나 내가 이걸 찌려고 열심히 어, 찐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유머라는 방어 기제예요. 이게 성숙한 방어 기제로. 그래서 내가 알고서 사용하는 성숙한 방어 기제로 바꿔나가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의 교육의 목표예요. 그래서 내가 방어 기제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 그리고 내가 쓰는 방어 기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 그래서 미성숙한 방어 기제에서 성숙한 방어 기제로 바꿔나가는 거, 이게 방어 기제 이 교육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목표는 뭐냐면 이 방어 기제는 부지불식간에 조부모님으로부터 부모님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내 자식으로 대물림 되어서 내려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식이 방어 기제를 저에게 쓴단 말이죠. 부모인 나에게 뭐라고 쓰냐? 엄마 때문이잖아. 이게 뭐죠? 투사라는 남 탓하는 방어 기제예요. 엄마가 자꾸 이러잖아, 저러잖아. 이 투사라는 방어 기제, 이거 이제 좀 이따 제일 길게 말씀드릴게 투사라는 방어 기제예요. 근데 이 투사라는 방어 기제를 왜 쓰게 되는지, 그러면 이 방어 기제는 왜 대물림 됐는지, 그러면 이 방어 기제를 어떻게 해서 끊어낼 것인지, 이거를 같이 생각해 보고,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방어 기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심리적으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신적으로, 무의식적으로가 제일 중요하고요.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그리고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장치예요. 그래서 자아가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속이거나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여 감정적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심리 의식이나 행위를 가리키는 정신분석적 용어이고, 이 방어 기제를 쓰는 것 자체가 건강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도루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라도 써야 되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은 여우와 심포도 이야기에서 이소부와 기억나시나요? 이 여우가 이 포도를 먹으려고 했는데 점프를 계속 해봤는데 결국 포도가 너무 높아서 못 먹은 거예요. 그래서 여우가 뭐라 그러죠? 저 포도는 쉬어서 맛이 없었을 거야. 정신 승리를 하죠. 합리화라는 방어 기제를 써요. 그런데 더 성숙한 방어 기제를 쓴다면, 저거는 내가 아직 뭔가 먹을 방법을 못 찾아서 못 먹은 거니까 맛은 없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떤 방법을 써볼까? 뭔가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방어 기제를 성숙한 방어 기제로 바꿔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첫 번째는 직면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직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뭔가 놓을 받침대, 의자 이런 걸 내가 물어올 수 없을까? 여기다 돌을 물어다가 계속 쌓다 보면은 높아져서 여기서 여기 딛고 점프하면 내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걸 인정하게 되다 보면은 내 욕망을 갈구하기 위해서 저거 정말 맛있으니까 꼭 먹고 말 거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항상 직면하기가 큰 이제 관건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건 자존감을 지키는 기능이 되고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사람은 진짜 그 심각한 방어 기제인 정신적인 문제가 되는 방어 기제를 쓰는 사람은 자기가 사용한다는 사실을 모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고통받아요. 방어 기제 쓰는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들어오신 부모님들 중에 부모 교육을 또 자주 들어오시는 부모님들 중에서는 더욱더 그런 분들이 많으실 수 있어요. 예, 어, 내가 그 방어 기제를 많이 쓰는 사람의 시중을 드느라 너무 불편하신 분들, 고통받고 계신 분들, 가부장적인 그 시아버지, 아버지, 남편, 시어머니, 내 어머니 때문에 평생 힘들게 살아오시는 분들, 이분들 때문에, 이 수많은 고통받는 주위 사람들 때문에, 예를 들면 내 남편이 너무 아들내미 같아요. 내 아내가 너무 큰 딸 같아요. 그래서 내가 시중을 다 들어줘야 돼요.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방어기제를 되게 많이 쓰는 사람들이거든요.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본인들이 방어기제를 내가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첫 번째 본인 자신이 행복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주위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건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약간 누가 이걸 처음 얘기했느냐? 프로이드, 그 유명한 프로이드가 했고요. 프로이드가 구조이론에서 했고, 어, 이제 약간은, 기본이지만 이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본능이 있고, 이드가 뭐냐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길 가다가 너무 이제 젊은 남자애가 혈기왕성한 젊은 남자애가 길을 가는데 너무 섹시하고 아름다운 여자가 있는 거예요. 저 여자를 갖고 싶다. 실제 일어나잖아요. 뭐 그 지하철에 뭐 길 가다가 따라와가지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발차기 해가지고 사람 실신시키고 강간했다. 뭐 이렇게 뭐 성폭행 사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본능에 충실해가지고 나의 슈퍼에고 그런 짓은 절대 하면 안 돼라는 그 그런 절대 안 돼라는 그런 억압된 압박, 절대 안 돼라는 그런 규칙, 그런 가치관을 넘어서서 이 본능에만 충실해서 해버리게 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서 조절하는 능력이 자아예요. 에고가 자기 자신을 속여서 아니야 저 사람 매력적이지 않아 아니야 절대 저런 짓은 해서는 안 돼. 그런 나의 충동을 억누르기 위해서 갑자기 배가 아파지게 나를 만들어서라도 빨리 화장실을 가야겠네라고 생각을 하게 해서라도 그런 상황을 모면하게 만드는 조절하는 게 에고예요. 그래서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나를 조절할 능력이 강해서 마치 어, 에어컨에 에어컨에 그 온도 조절기와 같은 거거든요. 온도 조절기와. 그래서 만약에 온도계를 23도로 설정을 해놨다. 에어컨을. 그러면 이 온도 조절기가 잘 작동하는 거는 만약 23도보다 더워진다. 그러면은 23도로 내려가게. 23도보다 추워진다. 그럼 또 다시 23도로 올라가게. 이 온도를 잘 조절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와 같은 거예요. 자아가 어떤 룰을 느슨하게 잘 못 지킬 것 같으면 다시 딱 조여주고 다시 너무 강하게 나를 힘들게 하고 있네? 그러면 좀 풀어주고. 이 능력을 하는 조절을 이 에고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방어 기제가 하고 있는 거고, 좀 더 긍정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방어 기제가 아니라 적응 기제. 이 세상에 잘 적응하기 위한 기제로 작용하고 있어서 이걸 방어 기제라고도 하고, 좋은 표현으로는 적응 기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적응 기제를 잘 쓴다는 조절 기제, 적응 기제. 이 조절 기제를 잘 쓴다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긍정 성숙한 방어 기제를 잘 쓰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적응 기제로 쓰는 거예요. 방어 기제가 아니라. 그래서 성숙한 방어 기제가 뭐냐면 성숙한 방어 기제는 이제 좋은 쪽이지만 더 이해가 잘 되기 때문에 짧고 굵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성숙한 방어 기제는 승화. 예를 들면은 내가 막 너무 혈기왕성하고 막 진짜 화가 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좀 막 때리고 싶을 정도로 폭력성이 막 좀 화가 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이 나의 혈기왕성함과 공격적인 에너지를 그냥 차라리 나는 진짜 정식적으로 뭐 MMA 시합 아니면 권투를 배운다거나 아니면 뭐 주짓수를 배운다거나 이런 운동을 배워가지고 아니면 뭐 농구를 완전 뛰어다니는 막 육상을 한다거나 이런 운동을 배워서 복싱을 배우거나 이런 걸 해가지고 내 공격성을 좀 완화시키는 일을 한다는 거. 네. 그리고 뭐 내가 시간이 남고 돈이 남으면 이 돈을 안 좋은 쪽으로 쓰는 게 아니라 뭔가 더 긍정적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데를 쓴다는 거. 뭐 이런 방법, 예를 들면 내가 칼을 막 난도질을 하고 싶은 뭔가 기분이 든다? 이럴 때 이 칼을 쓰는 다른 직업을 한다는 거.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예,
다른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충동이나 욕구를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바꾸는 거. 이게 바로 승화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성숙한 방어 기제는 이타심이에요. 이타심의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부모님들이에요. 부모님들. 내 자녀를 어,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어, 가족 애를 보이고 있는 게 가족에 충실한 그것 하나만으로도 칼퇴해서 아이와 시간을 잘 보내고 목욕시키고 이야기 나누고 책 읽어주고 공부시켜주고 같이 산책하고 영화 보러 가고 이것만으로도 좋은 이타심인 거죠. 예. 그다음에 유머. 유머라는 거는 예를 들면은 뭐 어려운 제가 아까 말한 게 유머예요. 제가 아까 말하는 거 넘어갈게요. 예, 제가 아까 말하는 거. 이 살찌 오늘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러니 이거. 예. 그다음에 억제. 억제는 억압이랑 좀 다른 건데 억압은 미성숙한 방어 기제고요. 억제는 성숙한 방어 기제예요. 억제는 뭐냐면 불안을 일으키는 생각을 의식적으로 억제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누가 애인과 아니면 여자친구와 아니면 아내와 사별을 했어요. 그러면은 너무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상황에서 계속 매여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불안을 일으키는 생각을 의식적으로 덜 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생각을 하거나 다른 활동을 함으로써 의식적으로 그 생각을 억제하는 거. 중요한 건 의식적으로라는 거예요. 이 억압은 미성숙한 방어 기제고 억압과 달라요. 억압은 음, 의식적이지 않게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게 억압이에요. 예, 나도 모르게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다음에 성숙한 이성화. 성숙한 이성화는 뭐냐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논리적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대처하는 거.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내 아이를 위해서 뭔가 미사 안에서도 여기보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여기에 이사 가는 게 좋을까? 저기 이사를 가는 게 좋을까? 이거를 고민하는데 자꾸 느낌과 감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예를 들면은 펑션 포인트가 뭐냐면 예를 들면은 이 동네에 조사를 해봤더니 뭐 예를 들면은 이 아파트는 관리비가 얼마 나오더라. 여기는 학원이 어떻게 더 가깝더라. 아이 출퇴근 시간은 내가 어떻게 더 좋아지더라. 뭐가 또 유치원은 어떻게 더 뭐 유치원의 등하원 시간 면에서는 어떻게 되더라.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다 디테일하게 분석해가지고 비교를 해가지고 성숙하게 이렇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감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그냥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네, 이게 성숙한 이성화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정말 알고 싶은 이 미성숙한 방어 기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예, 미성숙한 방어 기제. 아까 대물림 되는가 이거를 어떻게 대물림 되는지 알아내고 끊어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 나눠볼 거예요. 자, 이 억압. 억압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무의식적으로 누르는 거. 이 억압에 대해서 첫 번째, 억압은 불쾌한 감정이나 기억을 무의식적으로 누르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과도하게 누르는 거고, 고통스러운 생각이나 감정을 의식 밖으로 밀어내서 무의식 속에 가두는 거. 예를 들면, 내가 전쟁에 나갔어요. 나갔는데 내 바로 옆에 있는 친구가 내 동료, 가장 절친인 동료 병사가 머리를 관통당해서 머리가 터지면서 즉사당하는 장면을 내 바로 눈앞 1미터 안에서 봤어요. 그리고 완전히 실어증이 잠시 걸렸어요. 말이 못할 정도로 너무 충격적인 상황을 받고, 그리고 그 기억이나 감정을, 어, 그 순간에 어느 일시적인 기억이나 감정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트라우마가 생긴 거고, 이게 이제 바로 억압이에요, 억압. 나도 모르게 그 불쾌한 감정이나 기억을 무의식 속에 억눌러서 그 시점 전후로 약간 기억이 없어지고 막 이런 고통스러운 감정이나 의식을 그리고 되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 예를 들면 이건 좀 이런 예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은 아빠가 내가 이제 이부 아빠가 내 가슴을 만졌다. 그래서 내가
성 정체성이 아직 완벽히 성장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나는 성폭행 아닌 성폭행을 아빠로부터 당했고, 이게 이유가 되어서, 내가 결혼 생활에도 지장이 생기고, 남자와 이제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데도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 고통스러운 경험이 나의 가슴에, 뭐 기억 속에 맺혀 있어서 향후에 계속 남자와 교제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은 결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 누구한테 말도 꺼내지도 못하고 지워버리지 못하고 무의식 속에 언제 남아 있어가지고 큰 상처가 되어서 나를 억압하고 짓누르면서 뭔가 트라우마적으로 공포적으로 남아있다 고통스러운 생각이 이 경험을 내가 어떻게 해석해하고 이해해야 될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해결법이나 이런 것들은 어쨌든, 어, 이것들을 이제 트라우마 치료에 의해서 해결해야죠. 트라우마 치료에 의해서 이제 해결을 해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은 사실은, 되게 병리적인 거고, 이제 좀 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다룬다는 건 조금 넘어가고, 요거는 이제 사실은 상담을 받으셔야 되구나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냥 가장 처음으로 항상 나오는 게 억압이에요. 그 다음에 부정. 부정은, 최근에 제가 경험을 했어요. 경험을 했고, 저의 주변에 계신 분이, 이제 오랫동안 거래해 오시던 업체 분이신데, 업체분이 갑자기 한 몇 달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두 달 정도 연락이 안 되셔서, 근데 연락이 갑자기 됐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셨냐 그랬더니 많이 아프셨다는 거예요. 많이 아프셔서, 그래서 음, 이제, 어디가 아프셨냐? 그랬더니 이제 뭐 어디 아프셨다.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다행이다, 괜찮아지셔서 그랬는데 또 한 달 지나서 또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얘기를 들어봤더니 제가 봤더니 상당히 걱정이 되는 상황이었고, 제가 그때 바로 들었던 얘기가, 지금 이건 상황이 바로 병원을 가셔야 되는 상황이다. 이게 큰 병원 가셔서 바로 검사를 싹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의사도 아닌데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면, 저는 사실 어디가 아픈 데가 있으면, 저는 유튜브에 검색을 하거든요. 유튜브에 예를 들면은 눈 밑에 뭐가 이렇게 떨리는 증상 있다. 그럼 제가 유튜브에 딱 눈 밑 떨림 이렇게 검사를 해요. 이거 제가 이제 부모님들께 드릴 수 있는 작은 팁인데, 이렇게 눈 밑 떨림하고 유튜브에 딱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유튜브에 정말 수많은 의사 아니면 또는 약사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어, 그 관련된 약이나 병에 대해서 어, 최소 5분에서 2, 30분 되는 유튜브 동영상들이 정말 수두룩하게 나와요. 정말 연관 단어로 계속 나와요. 연관 영상들이. 그러면은 그걸 보다 보면 사실 병원에 가가지고 이 눈밑 떨림을 관련해서 병원을 가면은 어느 병원에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거에 관련돼서 진찰을 받고 가서 진찰을 받고 뭐 검사를 받고 하려면 뭐 얼마나 어느 병원을 가야 되는지도 모를 뿐 아니라 가서 의사를 만난다고 해도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정말 길어야 5분? 10분도 안 돼요. 5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유튜버를 하는 의사들은 조회수나 그 조회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그 정성을 들여서 정말 설명을 잘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동영상을 최소 5개, 10개, 20개만 보면 그 어느 누구보다도 눈밑 떨림에 대해서 다양한 지식을 다 알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이 다양한 눈밑 떨림의 원인 중에서 나에 해당되는 원인은 이거고, 나는 이걸 먹어야 되고, 이걸 해야 되고, 이런 걸 덜 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되구나를 정말 잘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저에게 뭔가 이게 아파요, 뭐 물어보면은 제가 가끔 듣는 얘기는, 의사 선생님이 하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듣는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의사들이 하는 유튜브를 똑같이 보니까,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런 걸 관심 있어 맨날 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분이 아픈 거를 보면서 사장님 이거는 증상이 이런 거고 그래서 빨리 가셔야 되는 것 같다. 이거는 사장님이 이거 병 안 걸렸으면 좋겠지라고 병 아니겠지라고
바라고 있으신 것 같다. 근데 절대 그런 게 아닌 것 같다. 지금 정말 늦으시면 큰일 날 것 같다. 어, 저번에도 아프셨는데 지금 이거 또 이렇다는 건 이거 지금 너무 심각해 보이시고 지금 늦으시면은 정말 큰일 날 것 같다. 아니나 다를까? 1, 2주 있다가 이제 한 2, 3주 있다가 지금은 이제 큰, 큰 검사들 다 끝나고 이제 입원실로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큰 고비를 넘겼다라는 어, 카톡이 왔었어요. 그래서 큰일 날 뻔했었다고. 조금만 늦었으면. 그런 카톡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 정말 이렇게 내가 병이 안 걸렸으면 좋겠다라고 바라고 있었지만, 사실은 걸려버렸으면 큰일 난 거잖아요. 그래서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약한 멘탈? 예,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바라고 있는 그런 멘탈리티로부터 생기는 그런, 근데 만약에 그 일이 생겼으면 큰일 났잖아요. 어,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상담에서 제가 제일 어, 어떻게 보면 이게 쓴소리죠, 쓴소리.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상담을 해드릴 때도 부모님들께 저는 이렇게 어떤 아이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릴 때 부모님들의 자녀겠죠. 상담을 해드릴 때 좋은 얘기만 해드리는 상담이 그게 정말 좋은 상담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좋은 점도 칭찬도 해드려야겠지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더 도와드려야 될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꼭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발전이 일어나거든요. 예. 그래서 개선이 일어나야 될 부분에 상담을 해드려야 진정으로 저는 사랑을 주는 거고 도와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면시키기를 해야 돼요. 그분을 정말 그분에게 나쁜 소리를 안 해드리기 위해서 큰일 날 것 같아요. 빨리 가셔야 돼요. 이렇게 제가 막 그분을 질책하듯이 막 그런 지금 이러실 때가 아니에요. 빨리 가세요. 막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분하고 한 10년이 넘는 관계가 있는데, 그렇다고 막 엄청 친하진 않지만, 예, 인간적인 정을 갖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관심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어, 이 부정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는, 내가 완벽하지 않으면, 전체 100 아니면 0이다. 라는 마음, 1 아니면 0이다. 라는 마음을 갖기보다는, 그냥, 70%라도 그 현재에서 만족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야지라는 마음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유연성을 가져야 이런 나 100이 아니기 때문에 틀렸어. 그렇기 때문에 어, 100이 아니면 제로인 거야. 이런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야 이 부정이라는 방어 기제를 덜 쓸 수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어 기제로부터 벗어나서 성숙한 방어 기제로 가기 위해서는 나는 완벽할 수 없어 라는 마음을 항상 갖는 거. 그리고 부딪힐 건 부딪혀서 해결을 해야 돼.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라는 이 직면하기의 마음 자세를 갖는 거. 그게 항상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투사는 자, 이게 제일 길게 얘기할 거고요. 이게 제일 필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제일 필요한 거고, 자, 이게 제일 대물림이 잘 일어나는 거예요. 투사가 뭐냐면, 간단한 한마디로 뭐냐면, 남 탓이에요. 남 탓. 남 탓이에요. 투사는 남 탓. 투사는, 너 때문에 이 일이 생긴 거야.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엄마 때문에 그렇잖아. 엄마가 그랬잖아. 엄마 때문이잖아. 라고 말하는 게 엄마가 그랬잖아. 엄마 때문이잖아. 네, 어제 이제 강의가 끝나고 어린이집 강의였고요. 어린이집 강의가 끝나고 두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다 이 질문이셨고요. 결론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투사는요. 남 탓. 그리고 저 또한 투사를 제일 많이 현재도 쓰고요. 저 또한 투사가 제일 많이 일어났고, 이제 어제, 어, 그 교육하는 분들이 투사를 제일 많이 해요. 네. 이 투사가 왜 많이 일어나냐면, 어, 뭐라 그럴까요? 내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개입을 많이 하고, 애착을 많이 갖고, 밀착하고, 붙어서 잘 케어를 하려다 보니까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 애착이라는 게 잘 붙어 있는 거잖아요.
잘 붙어서 예를 들면은 제가 애착이 없어요. 좀 전에 그 사장님한테도 애착이 없으면 그분이 아프든 말든 제 상관이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애착을 갖고 그분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분이 뭐가 어떻게 되든 말든 제가 뭐 약간 아 이러실 때 아니에요 사장님 큰일 나요 빨리 가세요 이 말을 한 10번은 넘게 통화를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네, 어쨌든 남인데 그게 아니라 어쨌든 애정을 갖고 애착을 갖고 누군가에게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개입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애착을 넘어서서 그 애착이 밀착되어 있고 남의 인생에 더 개입되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개입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내 자식을 더 잘 키우게 하기 위해서 너 이래야지 저래야지 라고 하게 되다 보면 아이들이 나의 자유는 없다라고 하게 돼요. 엄마가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 엄마가 저러라 했잖아. 엄마가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엄마는 이러다 보면은 아이들은 엄마 탓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투사는 엄마가 나의 삶을 이렇게 정해줬잖아. 이렇게 조정하려고 했잖아. 가스라이팅 하려고 하는 거잖아. 이걸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근본적인 시작은 저희 부모님도 어제 이제 어린이집 원장이 이제 같이 그 화면을 켜고 듣는데 이제 화면에서 제가 강의를 하는데 자기 엄마라고 이제 그런 거 저희는 이제 계속 서로 이제 상담을 해주는 이제 관계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투사를 너무 많이 쓰시는 분이에요. 본인이 투사를 쓰신다는 걸 모르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저희 어린이집 원장인 박미진 원장의 아, 이름을 성함을 이제 얘기를 해서 저희 워낙 오랜 사이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본인이 이제 강의 중에도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강의 중에도 직접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녹화가 그때는 안 됐지만 어쨌든 어, 자기 엄마라고 하면서 이제 강의 때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근데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저희는 이제 계속 얘기를 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넘어섰기 때문에 이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저희 아버지가 80살이 넘으셨으니까 이제 이 강의를 보실 일은 없으실 거예요, 아마. 모신다고 해도 괜찮아요. 예. 근데 어쨌든 저희 아버지가 사실 내로남불이세요. 예, 내 탓은 없고 남 탓만 있는. 그래서 너는 안 되고 나는 되는. 예. 그래서 자기 반성이 잘 안 되시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분들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어쨌든 어, 그 가르치려 든다도 있고 자식을 잘 키우고 싶은 욕심도 있고요. 예, 뭔가 내 아전인수격으로 나의 뜻대로 하고 싶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저의 시대로 대물림되어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은 많이 없앴죠. 그러면서 하지만 제가 이제 이 일을 하면서 저에게 남아있는 투사는 많이 이제 줄였고, 하지만 어쨌든 투사는 한마디로 남 탓이에요. 이제 투사에 대해서 더 나아가 볼게요.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음, 내가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투영하는 것. 예를 들면은 내가 저 사람이 미워요. 내가 저 사람이 미운데 저 사람이 나를 밉다고 생각할 때까지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건 안 하는데 이게 은근히 이제 저 사람이 이게 여기 한 가지 더 나아간 게 이 투사적 동일시거든요. 요게 이제 그 개념인데 투사적 동일시가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예를 들면은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이 사람이 있어요.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미워해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미워해요. 그래서 근데 A라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한테 나 정말 너무 네가 미워 죽겠어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어, 그 감정을 느낄 만한 행동을 A한테 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할 때 약간 퉁명스럽게 대한다거나 약간 뭔가 기분 나쁘게 하면서 B라는 사람이 기분 나쁘게 만들어서 B라는 사람한테서 어, 네가 나 미워하잖아 라는 말을 계속해요. 사실은 A가 B를 정말 미워하면서 나는 너 미워하지 않아 라고 그 감정을 숨기고 있으면서 어, 그렇게 해요. 잠시만요. 저 한 10초만 기다려 주세요. 아,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그 무서운 투사적 동일시예요. 사실은 A인 내가 B를 미워하는데 B인 네가 나를 미워한다는 얘기가 나올 때까지. 근데 혹시라도 지금 제가 이 말한 이거를 겪어보신 분이 이 안에 있으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되게 무서운 거고, 예, 그게 사실 일어나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제 어, 이걸 되게 관찰을 항상 사람들을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아, 이 사람이 투사를 쓰는구나. 아, 저희 유치원 직원들 중에, 아, 누가 투사를 많이 쓰는 사람이구나. 아, 어린이집 직원 중에 누가 투사를 많이 쓰는 사람이구나. 아, 우리 가족 중에 누가 투사를 많이 쓰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이 이제 항상 보이고 관찰되고 하죠. 그래서 그 투사를 쓰는 사람 그 한 명 때문에 그 주위 사람들이 항상 상처받았다고 얘기하고 그 사람 때문에 그 주위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예, 그 사람 때문에 항상 이제 힘들어해요. 예, 그 사람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근데 정작 그 사람은 나 몰라라 하고 편해하고 네, 그렇게 되죠. 네. 가족이니까 어떻게 힘들 버릴 수도 없고 뭐 그런 관계가 되고 네. 근데 불편한 관계가 되죠. 그래서 본인이 내가 투사라는 걸 쓰고 있다라는 걸 알아차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너무너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 투사를 쓰고 있는 사람을 보면요.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부모로부터 너무 많이 개입을 당하고, 혼남을 당하고, 칭찬을 유보를 당하고, 부모가 비난을 계속했고, 부모가 네 탓이야, 네가 잘못했어를 했고, 부모가 비난을 했고, 부모가 추궁을 했고, 예, 이런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하냐면 아이메시지를 써줘야 되고 예스버 답법을 써줘야 보고 공감이나 반영격 경청을 해줘야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투사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남 탓을 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가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투사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이제 직장에서 보면은 이제 항상 보이거든요. 주변 동료들을 조금 힘들게 해요. 주변 동료들을 조금 힘들게 하거나 그 사람이 꼭 이제 불평이 좀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본인 생각보다 본인이 월급이 적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본인 생각보다 승진이 잘 안 된다거나 본인 생각보다 보상이 적다거나 본인 생각보다 일이 잘 안 풀린다거나 본인 생각보다 동료 관계가 잘 안 좋다거나 이런 것들이 항상 관찰이 되고 그래서 네, 본인 밑에 직원들이 잘 안 따른다거나 아니면 부하 직원들이 잘 안 따른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되기 때문에 요것들은 이제 어, 이제 제가 한번 적어 놨는데 이거를 잘 네, 한번 읽어 보시면 네, 나중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다음에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투사. 투사가 바로 남 탓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만큼 줘야지 이 일을 하죠. 라는 마인드의 분들은
그거보다 내가 그게 아니라 내 능력 탓을 하면 그것은 투사를 긍정적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월급밖에 못 받기 때문에 이 이상은 일을 할 수 없어요라는 마인드가 아니라 내가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이것밖에 못 받는 거야라는 마인드로 바꿔야지만 월급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탓을 해야만 이 투사가 없어져요. 근데 문제는 이 투사를 쓰는 사람들은 내가 투사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네. 어쨌든 혹시 내가 이러지 않을까? 투사를 누구나 쓰거든요. 근데 저도 쓴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 이 내가 투사를 쓰는 비율과 정도, 강도를 줄이려면, 제가 지난달 부모교육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더 행복해진 순간, 더 잘 되는 순간은, 어,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내가 더 열심히 하려고 할 때, 내가 뭔가 요행을 바라려고 하지 않을 때, 그럴 때 더 일이 잘 되고, 유치원이 잘 되더라. 예, 어린이집이 잘 되더라. 내 일이 잘 되더라. 공부가 잘 되더라. 누군가에게 뭔가 기대려고 하기보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살고 있을 때 계속 일이 개선되고, 내가 하나하나 더 파악이 되고 잘 되더라. 그리고 그게 남 탓을 안 하는 거고, 투사를 안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사의 핵심은 내 인생 자체를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내가 뭔가 작은 실수를 했어요. 이 실수를 한 것조차도 내가 뭔가 어디에 늦었어요. 그러면은 어제 출발했으면 되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잤으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 내 탓을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 탓을. 예, 모든 걸 내 탓을 하면 되는 거지. 그 어떤 이유로도 네 탓, 핑계를 대고 있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이걸 다 내 탓으로 한번 돌려보겠다? 어떤 직원이 말썽을 일으켜요? 그러면은 그 직원을 뽑은 제 탓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 직원이 뭘 실수를 했다? 그러면 그 직원을 잘 못 가르친 제 탓을 하면 되는 거고, 그 직원에게 뭔가를 잘못해준 제 탓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제 탓을 일단 해보고 넘어가면, 어, 그 직원이 계속 잘못함에도 그 직원과 계속 근로를 연장한 제 탓이 잘못인 거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내 탓을 하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이게 바로 수사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네, 내 탓하기. 네, 내가 해결할 것이다. 네. 전능 통제, 투사와 연결돼 있어요. 투사와 연결돼 있는데 어, 이게 뭐냐면, 약간 권위주의적인 사람이 이 전능 통제와, 그, 방어기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전능 통제가, 어, 연결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이겨야만 한다. 질 수 없다. 모호성을 수용하지 못한다. 이 모호성을 수용하지 못한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크면서 예를 들면은 인사 잘해야 돼. 아니면은 공부 잘해야 돼. 아니면 착해야 돼. 친구들이 저렇게 했을 때 너가 어느 정도는 잘 참아줘야 돼.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면은 약간 범주에 벗어나는 잘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어, 가만두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특정 어떤 아버님이 이 아이가 보이는 행동이 마음에 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은 어, 인사를 아주 예쁘고 상냥하게 해야 되는데 고개만 까딱하고 말았어요. 7살짜리 아이가. 그러면은 그걸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아버님이. 너 아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했지. 라고 하면서 내가 정한 아주 엄격한 그 규율이 있고 그 규율에 정확하게 따르지 않을 때 그 모호성, 그 정확하게 따르지 않음을 절대 봐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것, 불가능한 것, 모호해서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일 때 철수해야 될 때, 내가 어느 정도 유연한 룰을 적용해야 될 수도 있을 때
절대 물러날 수 있는 것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저 사람이 얘가 되게 불편해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인사하기 싫었을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막론어가 아빠가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지. 이렇게 무조건 0과 1만 존재하고 유연성이 부족하고 인정하려 들지 않고 가부장적으로 이렇게 구는 완전히 이기려 들거나 근데 또 이런 분들이 가장 또 무서운 거는 또 완전히 비굴하게 어떤 너무 강력한 존재에게는 굴복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강자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약자에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일환이에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뭐냐면 내가 강한 아빠한테 아빠는 나하고 동성이지만 내가 사랑하는 엄마, 아들로서 내가 엄마를 사랑하는데 동성인 아빠가 힘이 세니까 나는 아빠한테 질 수밖에 없고 아빠한테 엄마를 뺏길 수밖에 없고 아빠보다 힘이 세고 아빠는 나보다 달리기도 잘하고 나보다 팔씨름도 잘하니까 난 아빠한테 굴복할 수밖에 없어. 강자에게 난 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 강자에게 굴복당한 경험이 반복되어 와서 그래서 아빠한테 난 이길 수가 없어. 강자에게 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 강자에게 완전히 굴복당해 왔기 때문에 그 가부장적인 삶이 나도 이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그 아빠가 져주지 않으면 용서해주지 않으면 무조건 꺾으려 들면 그래서 아빠가 너무 무서운 너무 힘센 너무 져주지 않는 그런 아빠일 경우에 이런 전능 통제적인 방어 기제를 쓰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해결책은 유연성을 키우는 아빠로서 관대한 사람이 되어서 그럴 수도 있지. 조금 부드럽고 상냥한 부산 사나이가 아닌 분이 되어야 돼요. 네. 퇴행. 퇴행은 쉬워요. 예, 어린 시절 행동 패턴으로 돌아가는 거. 예를 들면 동생을 낳았을 때 동생이 젖 먹고 똥 싸고 기저귀 차고 하는 모습으로부터 엄마한테 사랑을 더 받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도 똥을 좀 가리지 말아야지. 나도 막 싸야지. 이렇게 나도 응애하고 애기 소리 내야지.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어린 시절 행동 패턴 돌아가는 게 퇴행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애처럼 울어버리는 거. 내가 지금 아주 연약한 존재라고, 해버려야지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공격하지 않을 거니까 내가 애처럼 엥 울어버릴 거야. 라는 모습을 보이던 친구가 실제로 저희 기관에도 있었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친구들이 가끔 항상이 아니라 어쩔 때 생기죠, 아이들이. 왜냐하면 아이들이 알죠. 내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 나를 보호해 줄 거야. 나를 못 건들 거야. 나를 혼내지 않을 거야. 라는 모습을 아이들이 알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무섭게, 아주 기를 쓰고 운다거나 그런 모습을 근데 이제 이게 한두 번이 모르겠는데 이게 정말 이걸 계속 이용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친구가 있었고, 그래서 근데 그걸 왜 이용하죠? 너무 무섭게 부모가 궁지에 넣으니까 그런 거예요. 부모가. 그래서 그리고 해법을 주지 않는 숨을 구멍이 없이 아주 궁지에 계속 몰아넣으니까 물어 제껴 가지고 나 정말 이렇게까지 힘들게 괴롭히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 방법은 이거예요. 무조건적 긍정적 대우가 해결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받아줘야 돼요. 아, 지금 많이 힘들구나. 이걸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그렇게 해서 울음을 그치게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아이한테 그렇게까지 막 울어버리면 너도 힘들고 네가 우는 동안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고 네가 그렇게 울어버리면 다른 친구들과 활동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모두가 다 힘들어지니까 선생님도 힘들고 친구들도 힘들고 너도 힘드니까 그렇게 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다. 그럼 어떻게 보면 좋을까? 이렇게 대화를 나눠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핵심이 뭐다? 무조건적 긍정적 대우를 해야 돼요. 언제까지? 울음을 그쳐서 대화가 통할 때까지. 아, 지금 많이 힘들구나. 근데 이걸 안 하고, 지금
6살인데, 지금 7살인데, 이게 지금 뭐 하는 행동이에요? 이건 안 돼요. 이건 뭐죠? 네가 빨리 퇴행의 상태에서 네 나이에 맞는 상태로 올라와를 하는 거잖아요. 못 올라와요. 예, 이 정신을 차려주면 좋겠는데 이 퇴행을 보일 때는 아까 말했지만 방어기제라 그랬잖아요. 방어기제는 뭐라 그랬죠?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것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쓰는 건데 어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나 지금 미칠 것 같으니까 이 방법을 쓸 거니까 좀 어떻게 나 좀 해주세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가장 빨리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어찌 되었던 무조건적으로 그래 너가 지금 매우 힘든 것 같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너를 꼭 안아줄 테니까 어쨌든 좀 마음을 풀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로 하는 거죠. 지금 제가 말하는 이 톤으로. 예.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 컨프론테이션이라는 말이 뭐냐면 집안에 얘기를 해야 돼요. 당시에 이랬었어요. 당시에 선생님은 아이가 이런 모습을 자꾸 보인다는 걸 아이는 내가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걸 엄마한테 말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했고 부모님도 아이한테 무섭게 한다는 걸 무섭게 혼내고 있었는데 집에서 이 사실을 유치원에서 알기를 숨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각자가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뻔히 보이잖아요. 집에서 무섭게 혼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보였을 거고, 그 다음에 선생님은 아이를 보호해 준다고 이런 모습을 숨겨주는 건 또 좋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어요. 자, 누구누구야, 너가 이렇게 하는 모습은 좀 창피한 거기도 하고 좋지 않은 모습이니까 엄마한테 너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집에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집에 얘기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얘기를 집에다가, 한다고 하니까 아이는 또, 뭐야, 이거 엄마가 알면 큰일인데? 라고 하면서 이제 일이 줄어들었고, 어머니도, 집에서 무섭게 혼내는 걸 안 해야 이런 일이 줄어든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덜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개입을 하고 나서 2, 3개월이 안 지나서 이게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어, 뭐 하면서 없어졌냐면 서로 다 터놓고 나서 없어졌어요. 네. 이런 거를. 공조를 하고 나서 없어졌다. 네. 협조를 하고 나서 없어졌다. 네. 그런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항상, 허심탄회하게 터놓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허심탄회하게 터놓는 거.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이게 모두가, 결론은 그렇잖아요. 아이를 위해서, 한 건데, 그 방법을 잘 모르고 그런 거기 때문에 아이를 위해서 터놓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다. 네. 이렇게 하면 받아줄 수 없어요.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틀린 방법이라는 거죠. 이 정도는 안 된다는 걸 너 스스로 알아서 정신 차리세요. 이게 좋지 않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네. 또 합리화는 뭐냐면 아까 말했죠. 여우와 심포도. 예. 그 합리화와 관련돼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불편한 감정을 논리적으로 이제 해석하고 설명하고 핑계대고 그다음에 뭔가 넘어가려고 하는 거. 근데 이제 합리화와 관련해서 이제 자꾸 애써서 딴소리하고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일 때 부모님들께 드릴 수 있는 해법은 뭐냐면 이거예요, 바로. 그 아이들한테 계속, 어, 잘못된 얘기를 예를 들면은 부모님이 용서를 해주셔야 돼요. 용서. 용서가 답이라는 거죠. 해결법은 아이가 뭔가를 엄마, 나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을 할 때 네가 너 엄마한테 거짓말한 거였어 그러면 이게 아니라 그래 네가 사실을 얘기해줘서 너무 고맙네. 근데 요런 건 네가 잘못한 거니까 요런 거는 이제 어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실패에 대해서 얘기했거나 잘못에 대해서 얘기했거나 할 때 제일 집중하셔야 될 건 뭐냐면 네가 이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다음번에 또 다른 반복을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에 신경 쓰시면 돼요. 네,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이게 해결법이에요. 원인 분석과 이거 어제 적어놓는다고 해도 안 적어놨네. 원인 분석과
복구와 재발 방지. 이게 가장 좋은 해결법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해놓으시면 예, 이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가 자꾸 나의 어떤 실패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내가 뭐 잘못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아, 그렇구나. 네가 저 포도를 못 따먹은 이유가 저게 지금 포도를 못 따먹었구나.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따먹을 수 있을까?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 너가 저거 포도가 맛없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못 따먹으니까 지금 너가 지금 저게 시다고 지금 그렇게밖에 생각 못 해? 이렇게 핀잔을 줄 게 아니라 그럼 우리 한번 어떻게 못 따먹을지 어떻게 하면 따먹을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 우리 어떤 방법이 있을까? 좀 더 같이 머리를 써보자.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이쪽에 문제 해결에 힘을 써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혼내고 추궁하는 데 집중을 하면, 어, 이 아이는 이제 계속 합리화를 하고, 핑계를 대고, 나 혼내지 마세요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저희 직원 교육에서도 항상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자꾸 뭔가 실수를 했어요. 실수를 하는데, 자꾸, 거짓 보고를 해요. 그러면 그 거짓 보고는, 이 거짓 보고를 위한 거짓 보고가 나중에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뭔가 숨기기 위해서 또 숨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들통이 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순간에는. 그러면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왜 이게 이렇다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데 왜 이렇죠? 그러다 보면 거짓말을 했음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는 그 자체가 혼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실패를 했다는 것 자체를 혼내는 게 아니라 좋은 노력을 했고 그건 너무 잘한 거고 그러기 때문에 어, 그 다음번에는 이 실패를 어떻게 하면 안 할 건지 같이 생각해 보자. 그리고 이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하면 될까? 여기에 집중하시면 돼요. 여기에 집중하면 아이는 합리화를 덜 하게 돼요. 네. 그렇고, 수동 공격. 수동 공격이 뭐냐면요. 수동 공격이 뭐냐면, 어, 소극적 방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소극적 방어하고 똑같은 건데, 이 수동 공격이 뭐냐면, 엄마, 밥 먹을게요. 하고 밥 먹으러 안 가버리는 거예요. 게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화를 표출하거나 의도적으로 일을 미루거나 상대방에게 비꼬는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른들한테 저희 심리 검사를 했어요. 문장 완성 검사. 예를 들면 근데 어떤 초등학교 2학년 때 해준 아이가 있었는데 한 7, 8년 전 얘기예요. 그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요즘엔 7살도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했냐면 뭐라고 했냐면 그 아이가 어, 어른들한테 저 엄마한테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해요. 엄마한테 숙제 이렇게 뭐 한다고 해놓고 안 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저 엄마 괴롭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다고 해놓고 일부러 안 해버리는 거. 이게 내가 엄마한테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엄마를 직접 대항할 수 있는 힘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다고 해놓고 슬슬 안 하면서 엄마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대놓고 말은 못하면서 비꼬는 듯이 뒤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예를 들면은 어머님들 중에 남편이 되게 센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되게 행복하죠. 뭐 이렇게 실제 안 행복하면서 되게 기분 나쁘면서 이렇게 거센 말은 못하고 약간 약한 말로 이렇게 누구 때문에 되게 행복하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가부장적인 남편과 사는 부인인 경우에 혹은 그 반대 호랑이 부인과 사는 어, 연약한 소리가 작은 남편인 경우, 목소리가 작은 남편인 경우에 이런 식으로 약간 대놓고 화는 안 내면서 약간 이런 방식으로 화를 내는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직접 화법을 써서 쓰는 직면하기가 예, 좋은 방법이죠. 직접 화법이 좋은 방법이고 어차피 말로 꺼내어서 어, 너가 먼저 이렇게 나를 섭섭하게 한 거잖아. 그래서 나도 너에게 지쳐서 이랬던 거잖아. 이런 식으로 서로 말을 터놓고 하지 않기 전에는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아요. 네. 그렇고 전이 전치는 뭐냐면 감정을 원래 대상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표현하는 거예요. 상사에게 혼나고 나서 애인에게 화풀이 하는 거.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 성경을 저는 잘 몰라서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미워서 하나님을 죽이고 싶었지만 하나님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가, 어, 어,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수입이 적은 남편을 미워한대요. 상담에 왔어요. 근데 이 남편의 수입을 물어봤더니 평균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그래서 잘 상담을 해본 결과 이 남편의 수입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이 남편과의 성관계가 만족스럽지 못한 거였어요. 그래서 실제 원인이 아닌 다른 것을 감추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전이, 전치, 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실제 해결법은 직면하기, 직접 확법이다. 예. 건강염려증이라는 방어 기제는 뭐냐면, 친치화는 뭐냐면, 무의식적으로 아픈 거예요. 내가 아프다고, 진단해주는 의사를 만날 때까지 그, 내가 진짜 병은 없는데, 정신적인 아픔 때문에 아프다고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 내가 그 명절 전에 전부 치러 가야 되니까, 막, 생각만 해도, 시댁에 가기 싫으니까, 막 복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공부를 하기 너무 싫으니까, 시험 앞두고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서관만 앉으려고 하면 공부 시작하기 전에 화장실부터 갑자기 가고 싶은 현상이 시작되는 거. 그 다음에 논문 쓰려고 할 때, 과제를 하려고 할 때, 마지막까지 계속 하기 싫어서 미뤄지기 시작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되면은 내가 너무 하기 싫으니까, 어, 이 몰아세우고 추궁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내 자신이 자존감이 낮고, 내가 추궁을 당하고, 내가 자존감이 낮은 친구들은 이제 부모에 대한 복수로서 문을 닫기 시작하고, 그 다음 단계는 집을 나가게 되기 시작하고, 더 극단적인 경우는 자살까지 시도하게 되는 내 목숨을 끊는 이런 경우가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이게 이제 연결선상으로 그렇게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법은 적극적인 경청인 거고, 부모가 말을 많이 하기보단 질문을 해서 아이의 말을 하도록 듣는 거고, 부모가 다 해주려기보다는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게. 네. 그래서 이 뒷부분은 지금 얘기하면서 다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해하고 공감하고 네가 불안한 것 같구나. 그래서 긍정적으로 대화하고 일관된 태도 보여주시고 아이메시지 이런 화법들 쓰시고 이것들이 이제 방법이에요. 그래서 1시간 정도 이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빨리 달려왔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이 채팅창에 혹시 이제 나올 걸 기대하면서 없으시면 제가 질문이 나올 때까지 한 3분 정도만, 한 5분 정도만 랩업 하는 겸해서 정리하는 겸해서 어, 어제 나왔던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게요. 어떤 질문이 나왔었냐면, 아이가 자꾸 엄마 탓이잖아. 아까 제일 처음에도 얘기 드렸는데, 그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엄마 탓이잖아. 엄마 때문이잖아. 엄마가 그렇게 하랬잖아. 계속 이렇게 투사. 남 탓 아닌 남 탓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사는, 어,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음, 결합도가 너무 높은 것이다. 과밀착이다. 아이와 부모가 떨어지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즉, 아이의 인생에 너무 개입이 많이 되어 있어서 아이를 너무 잘 키우려 하시기 때문에, 너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는 체크리스트가 너무 많으시고, 너무 해야지 말아야지, 라는 개입이 많으시기 때문에, 아이 입장에서는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과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유치원 갔을 때, 어린이집 갔을 때는 좀 분리가 일어나고, 집에 왔을 때는 좀 떨어졌고, 이게 일어나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꽉 엮여 있기 때문에, 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엄마가 다 하란 대로 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 엄마 때문이잖아. 라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탓, 남 탓 쩔어 라고 하는 게 투사라고 했잖아요. 이 투사를 많이 쓰는 아이들, 이 경우에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부모님이 무슨 말을 써보시면 좋냐? 아이가 물어볼 때, 아, 그래, 너의 생각은 어때? 엄마, 나 그다음 뭐 해야 돼? 너 뭐 해보고 싶은데? 너 어떻게, 엄마, 그다음에 너의 생각은 어때? 너는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그다음에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아, 너가 지금 그렇게 너는 왜 그렇게 하고 싶었어?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니? 항상 생각을 많이 어떻게라든지 말을 만드셔서 너의 생각에 대해서 질문을 물어보시고 너가 하고 싶은 방법을 말하시고 예, 이걸 할 때 그게 어머니 선택과 다르시더라도 아, 너는 왜 그걸 해보고 싶었어? 그냥 틀려도 그걸 해보게 하시고 그 틀린 선택으로부터 어떤 어머님이 기대하던 바와 다른 결과를 얻어도 그 결과를 받아들이게 그냥 하시고 예, 그걸로부터 뭘 배웠는지 아이한테 말해보게 하시고 예, 아이가 혼자 결정하게 계속. 그걸 많이 하셔야 부모님 탓을 안 하죠. 부모님이 정해주려고 하시기 때문에 엄마가 그랬잖아. 엄마 때문이잖아. 엄마 탓이잖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주려고 하지 않으시는 거. 네. 이게, 이게 답입니다. 네. 질문이 없으실까요? 질문이 없으시면,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서 마칠까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 네. 어떤 부분이 제일 고민이셨어요, 어머님? 엄마 탓이잖아, 이건가요? 제일 고민하던 부분이었는데 라고 말씀하셨는데 엄마 탓이잖아 이건가요? 너무 사랑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네. 네. 그래서 부모님들은 어, 사랑하셔서 잘 키우려고 하시기 때문에 많이 이제 이것도 제일 좋은 선택으로 알려주고 싶고 이제 아이들의 안전이 걱정되기 때문에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알려주고 싶고 이제 많이 알려주신 건데 아이들은 아이들의 말은 이 말인 거예요. 엄마가 다 정해줬던 거잖아. 엄마가 하라고 한 대로 했는데 왜 나보고 뭐라 그래? 이 말로 해석하시면 돼요. 어, 네, 네. 너무 가까워서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경계가 이렇게 되면 못 빠져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네. 서로 붙었다 떨어졌다를 해야 된다. 네. 붙었다 떨어졌다를 해야 된다. 얽혀버리면 끊어내기가 힘들고, 그러면 엄마랑 너무 붙어 있게 되잖아.를 말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 투사가 제일 많이 일어나요. 투사가. 네. 그래서 약간은 조금 멀어져야 된다. 예. 부부 사이도 그렇고, 자식과 부모 사이도 그렇고, 모든 사이는 약간의 경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혼자만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이 질문이 제일 많이 나오네요. 해보니까. 네. 네. 투사는 제일 많이 쓰는 게 투사인 것 같아요. 누구나 해. 그럼 여기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